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기억에 있는데 2010년에 6.25 전쟁 60주년 기념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DMZ 전마 사계에 대해서 그 촬영도 하고 기사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2010년 2월에 UH-60 헬기를 타고 이 서쪽에서 떠가지고 저 수색에서 떠서 동쪽까지. 동해까지. 동해까지 철책선 바로 밑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해서 그렇게 철책선 가까이 비행한 게 정전협정 체결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그때 느낀 게, 이 DMZ를 중심으로 이 남과 북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 색깔이 다른, 북한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검은색한 그런 색깔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GP 말씀하신데, 우리보단 북한 GP가 훨씬 많은데 걔네들은 보면 작아요. 우리 GP는 굉장히 성처럼 생겼고 좀 독특한 아주 꽤 크고 제법 크고 웅장하게 돼 있는데 북한은 조금만 우리 얘기하면 정자 비슷한 정도로만 노출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그쪽은 이제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숫자는 훨씬 많고 근데 그때 느낀 게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소위 전술도로라고 그래서 전방 뭐 GOP 초소라든지 이런 GP 초소까지 도로를 내느라고 자연이 훼손된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분단 비용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가 되고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 돼서 정말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군비 통제, 군축 상황까지 되면 뭐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 미래 발전 모습이죠. 누구나 지금 바라는 바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고 북한의 행태를 보면 참 그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북한의 행태가 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많지 않나 싶고요. 이 GP의 경우는 철수시키더라도 저는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369 GP라고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600m밖에 안 떨어진 GP가 금강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GP 바로 뒤에 금강산의 절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만약에 남북 간에 이제 평화 체제가 돼가지고 GP가 철수하는 상황이 되면 그걸 없애지 말고 호텔 같은 걸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원래 또 DMZ의 평화공원화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그 자연보존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일부 남북 간에 이제 그 통로로서 일부 지뢰지대는 개척을 해서 제거해야 되겠지만 전체를 다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북유럽의 경우는 보면 아무가 또 아닌 얼음 호텔도 인기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된 상품으로.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우리나라 GP 호텔은 훨씬 국제적인 이 경쟁력을 가진 이런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딴 데로 얘기가 샜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이제 지금 그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종전선언을 계속 고집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결국 평화체제, 평화협정 뭐 이런 측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소위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 북한이 종전선언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요구하지 않았었죠. 평화협정을 요구했었죠. 사실상 이제 평화협정이 되면 뭐 이제 유엔사 문제라든지 뭐 경계선 문제라든지 NLL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보다는 평화협정을 이야기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국제 그 역사를 보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보통 평화협정 제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 분리를 시킨 거죠. 평화협정에 들어갈 1항의 내용을 지금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거는 정치적 선언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적인 선언이 최고 정책 결정자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좀 유의미하게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직접적으로 뭐 유엔사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정일 체제에 들어와서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적대시 정책인 거죠. 적대시 정책 철회 부분을 이제 종전선언과 연결을 시키면 이 종전선언의 개념 안에 적대시 정책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북한이 모든 거에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전선언했는데 왜 대북제재는 안 풀어주냐. 그렇죠. 종전선언했는데 왜 유엔사는 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걸고 넘어지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것들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이 종전선언을 했을 때 이후 북한의 행보가 어떠할 것인지도 같이 예측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는 걸 따로 역사적으로 한 예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평화협정, 뭐 평화체제 할 때 이제 같이 포함돼서 갔던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그럼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의구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고 특히 1차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보면 거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그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종전선언은 뭐 주한미군과도 별개고 뭐 이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특사단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순수하게 맥락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도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참 유념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혼동하고 있거나 조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 되면 바로 유엔사령부는 해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도 철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건 별개라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보면요. 인권 선언이 인권 협약보다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권 법안을 만들 때 준용하는 게 뭐냐면 인권 선언에 의해서 인권 그 법약이라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게 보다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언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이후에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 갈 때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전선언도 이후에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평화협정을 위한 이 실질적인 이제 조치들이 이행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평화협정에 대한 문구에 바로 이 종전선언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종전선언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야. 현상이 그대로 뭐 현상 변화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사 문제만 해도 유엔사가 사실은 이제 정전체제 유지, 관리 이거가 이제 임무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전선이 돼도 정전협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효한 거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체할 수단이 없으니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한 것인데, 그러니까 유엔사도 당연히 이제 유효한 것이 되는데, 또 하나 사실은 유엔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만약에 전면전이 났을 경우 미국 외에 이제 6.25 전쟁 때 참전한 영국이라든지 그 영연방 국가들, 캐나다, 호주 16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시 그 유엔의 깃발 아래 그 한반도 유사시를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영어로 포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러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그 유엔 참전 16개국의 전력들이 우리 유사시를 지원하는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유엔사죠. 그래서 유엔사 그 창구 역할을 하는 후방 기지가 주일미군 기지 7군데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유엔사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 후방 기지 지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유엔사의 이제 평화협정 부분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논의가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유엔사의 위상의 문제, 성격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문제, 또 한반도 지역의 어떤 평화 안보의 문제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평화 기구의 역할로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의 유엔사의 성격 변화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원 전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평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이후 계속해서 평화가 보장된다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항상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한 그런 메커니즘을, 안보 메커니즘을 만드는 대비책은 게 이제 세워놓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이 그럼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그 종전선언 이후에 이제 또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평화 협정이 되면 유엔사는 어떻게든지 없어지든지 바뀌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역할 변화, 다른 명칭도 바뀌겠지만 명칭과 성격 역할을 바꿔서 이 존속시키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45분이 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하여튼 오늘 박사님 바쁘신데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장시간 용혼의 밀당 첫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용혼의 밀당은 국방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가장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또는 일주, 매주 찾아뵐지 한 달에 두어 번 찾아뵐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뜨거운 호응을 해주실수록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높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다음 두 번째 방송은 이달 말에 있을 예정인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달 말에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전략가로 요즘 명성을 떨치고 계신 신원식 장군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 장군님 모시고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라든지 전쟁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